배우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다 서술어랑 관련이 있어요. 용언 관련이 있는데 사동피동을 이제 피동은 또 당하다, 사동은 시키다의 뜻을 가지고 있지. 영어로 따지면 사동은 사역동사, have, let, make 같은 거. 피동은 당하다. 영어의 수동태랑 같아. 잘 보면 누구로 하여금 뭘 하도록 하게 만드는 게 사동이잖아. 무엇을 하게 시키는 거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보면 사동 표현은 목적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 이해됐죠? 이 당하다는 주어가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피동은 영어도 잘 생각해보면 수동태 만들려면 어때? 최소 3형식 이상의 문장에서 수동태가 가능해 있지. 3형식 이상의 문장이라는 건 목적어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목적어를 주어로 삼는 게 수동태 아니니? 그러면 수동태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없어. 원론적으로. 그치? 이것도 그래. 피동 표현 안엔 목적어가 없다. 얘는 목적어가 있다. 일단 그게 일단 차이고. 자, 이 우리가 기존 단어와 새로 만든 단어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설명한 적 있을 거야. 영상을 봤었다면. 자, 먹다에 라는 기존 단어에 접사를 붙이면 처먹다, 먹이다, 먹히다 이런 말을 만들잖아. 이렇게 기존 단어에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를 우리는 새로운 단어라고 얘기해. 기억나니? 예. 접사의 기능은 그런 뭐야? 기존 단어에 붙어서 아예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데 새로운 단어는 새로운 기본이야. 이해됐지? 물론 기존 단어에 어근이라는 게 붙어도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새로운 기본형을 갖게 해. 이번에 배우는 문법 부분에서는 접사가 중요한 거야. 기존 단어에 그러면 접사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 이걸 우리는 파생법이라고 해요. 파생법. 그래서 파생법을 통해 파생법은 뭐냐? 다시 한번 기존 단어에 접사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파생법이라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의 단어를 우리는 파생어라고 부른다. 새로 만든 단어는 새로운 기본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사동피동은 단어 자체가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피동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어. 단어 자체가 원래의 단어가. 근데 그런 걸 우리는 어휘적 사동이라고 부르는데 단어 자체가 사동, 단어 자체가 피동. 어휘적 사동, 어휘적 피동이라고 부르는데 어휘적 사동, 어휘적 피동은 고등학교 사동 피동 표현에서 다르지 않아. 그럼 어떤 걸 다루느냐? 원래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엔 사동의 의미도 없고 피동의 의미도 없어. 근데 여기다 어떤 작업을 해서 사동이나 피동의 의미를 가지게 만드는 것. 이걸 다뤄, 학교에서. 자, 그래서 사동, 피동 만드는 방법은요, 두 가지입니다. 학교에서는 사동을 설명 안 했으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사동 표현을 예문으로 넣어놓고 피동 표현과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사동을 몰라도 피동은 제대로 알면 풀 수는 있는데 근데 사동을 같이 알아두면 구분하기가 좀 더 편하죠. 자, 그렇게 해서 갑니다. 잠깐만. 자, 그래서 이 시키다와 당하다 이거 사동 피동 만드는 방법은 이겁니다. 첫 번째, 기존 단어가 있는데 기존 단어에 접사를 붙여서 아예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죠. 단어 하나를. 새로운 단어는 뭐라고? 새로운 기본형을 갖는 단어로서 만드는데
자, 두 번째 방법은 기존 단어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단어 그대로 사용하면서 외부에서 뭘 가져와? 보조 용언을 가져와 가지고 다른 단어를 가지고 와서 타동피동 표현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때 접사를 가지고 하는 걸 볼게요. 첫 번째, 피동 전미사. 이걸 어떻게 해줄까? 너무 글씨 작니? 괜찮니? 자, 피동 전미사에 뭐 있냐면 이희리기가 있고요. 되다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 학교는 받다, 당하다인데 일단 이게 기본적인 접사고 두 번째 사동 접미사에는 이희리기 우구추에다가 시키다 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피동 접미사가 붙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피동사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러면 사동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새로 만들어진 사동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우리는 사동사라고 하고요. 그럼 봐봐. 사동사나 피동사는 여기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야. 여기에서만 사용해. 알겠지? 여기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기존 단어에 접사를 붙이는 거 우리 뭐라 그래? 파생법이라 그랬어. 이런 표현을 우리는 파생적 사동 내지는 파생적 피동이라고 그러고요. 만들어진 그 단어 하나로 새로 만든 단어 하나로 실현하기 때문에 길이가 짧아. 그래서 단형 사동 내지는 피동이라고 부릅니다. 명칭을. 자, 그러면 기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되 다른 한 단어를 가져와서 두 단어를 세트로 사용하는 거. 두 단어가 함께 다니면서 사용되는 이렇게 만드는 세트가 돼서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통사적 사동, 통사적 피동이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는 장형 사동, 피동. 왜? 단어 두 개를 통해서 사동과 피동이 실현되니까 장형이라고 부릅니다. 통사적이란 말은 새롭게 만든 단어가 아니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와 단어의 나요. 이때 사용하는 보조 용어는 뭐냐? 개, 되다. 뭐뭐, 아, 뭐뭐, 아, 아지다, 어지다를 같이 써줘. 이렇게 해줄까? 아, 어지다. 아, 어지다. 그 다음에 뭐뭐, 개, 되다. 얘네 두 개가 쓰이면 피동. 얘는 사동. 이렇게 하다지.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 통사적 사동피동, 장형사동피동은요, 그냥 눈에 띕니다. 서술어 분석하면 개 되다가 있어요. 아지나 어지가 있어. 그럼 무조건 피동입니다. 뭐 따질 것도 없이. 개하가 있어. 사동입니다. 근데 얘네가 헷갈려요. 왜? 공통적으로 이희리기가 있고 이희리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희리기가 쓰였을 때 사동일 수도 있고 피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동, 피동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때 사동, 피동 구별한다는 건 여기에서 구별하는 거지 얘는 구별할 필요 없어요. 이 과정을 안 거쳐도 돼. 왜? 그냥 개되다, 아어지다, 되어지피, 응? 아지다, 어지다. 개 하다가 사동.
저는 이 경우 어떻게 분석하느냐 보죠. 첫 번째. 일단 서술어를 분석합니다. 서술어 분석한다는 건 그 기본형이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기본형 확인하는 겁니다. 어간다. 그랬을 때 그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가 새로 만든 단어인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봅니다.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니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표현. 이거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먹다. 새로 만든 단어니 기존 단어니. 먹다는. 기존 단어지. 걔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동도 아니고 피동도 아니야. 먹히다. 새로 만든 단어. 그러면 그때 내려가서 따지는 겁니다. 첫 번째 뭐? 새로 만든 단어면 1. 목적어가 있는가? 목적어 뭐예요? 누구를 무엇을 해당하는 게 있는가? 두 번째, 주어의 의도. 뭐뭐하게 만들다의 의미가 있으면 사동, 없으면 피동입니다. 이해됐니? 이때 중요한 게 얘예요. 새로 만든 단어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서술어 목적어 없네? 목적어 없으면 무조건 피동 이러지만 목적어가 있음에도 피동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목적어도 있고 의도도 있으면 사동인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면 아니야. 목적어를 충족하더라도 목적어가 있으면 무조건 사동이 아니라 있어도 이걸 따져야 됩니다. 이때 이거 보세요. 새로 만든 단어인지 아닌지 따지는 건 이겁니다. 기존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고요. 여기에 접사 뭐 이희리기 우구 추 같은 게 있는지 따지고 그럴 때 이 둘의 의미의 유사성을 확인해야 새로 만든 단어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다. 이해됐지? 요게 과정이야. 자, 봅니다. 따지는 거 이랬어요. 읽는다. 기본요? 오케이. 여기 다 써있지. 느는 선어원어입니 어떠, 얻는, 겠는, 시없어. 근데 선어원어 빼고 읽다. 이거는 기존 단어? 새로 만든 단어. 얘는 아무것도 아닌 표현. X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장. 자, 읽힌다의 기본형은 읽히다. 새로 만든 단어죠? 그럼 목적어 있는지 따집니다. 일단 목적 없죠. 책이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읽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아니니까 피동. 목적어도 없고. 시험은 저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 안 하는 기분이 예? 그러면 사동은 둘 다 만족해야 되죠. 사동은 둘 다 만족해야 돼. 하나 틀리면 바로 피도. 그렇게 되죠. 아, 어. 그런데 사동은 목적으로 반드시 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도도 원래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근데 어떤 경우 의도가 없는데 그러니까 의도를 가질 수 없는 주어를 사용했어. 목적어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동으로 따지게 돼. 한번 예문을 한번 보면 감을 가질 거야. 자, 일단 되게 중요한 포인트. 읽힌다. 기본형 똑같습니다. 읽히다. 새로 만든 단어 맞죠? 목적어 있지? 주어 의도 있습니까? 선생님이 시킨 거지. 애들한테 읽게 만든 거지. 그래서 이건 뭐예요? 사동입니다. 똑같이 읽히다는데 기본형은 구분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분한다? 새로 만든 단어인 게 확정이 되면 누구를 무엇으로 해당하는 게 있는가? 없네. 주어의 의도가 있는가? 없네. 얘는 주어의 의도도 있지. 그래서 마저 읽어볼게. 바람이 책장을 넘겼다. 넘기었다가 됩니다. 풀어내면 연은 항상 이 어로 푸세요. 서술에. 그럼 얘의 단어는 넘기었다인데 기본형은 뭐예요? 네, 넘기다입니다. 선어말 어미의 기는 없어요. 어떠, 웃는 겠니, 시없어. 이힐, 이기, 걔네들 다 접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형은 아예 새로운 단어, 넘기다. 넘다에서 왔다고 칩시다. 알겠죠? 새로 만든 단어네요. 목적어 있어요? 있어요. 바람이 의도를 가지고 넘길 수 없잖아요. 바람 의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자연현상을 이렇게 사동 표현으로 쓰기도 해. 의도는, 의도는 사람이나 동물 같은 것들이 의도가 있겠지. 근데 이런 자연현상 의도가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해됐냐? 이거 뭐야? 사동, 피동? 사동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죠? 바람 때문에 책장이 넘었고 바람이 책장을 넘긴 건 사실이지. 넘어가게 만든 건 사실이지. 어, 이해되니 무슨지? 넘어가게 만들었으니까 갑시다. 운동장이 규모를 넓히는 과정에서 넓힙니다. 운동장이 규모를 넓히다. 운동장이 넓히진 않죠. 누가 넓혀요? 인부들이. 가 생각된 거겠지. 나도 되니? 운동장의 규모를 넓히는 과정에서 이러면 좀 더 자연스럽고 구어적으로는 운동장이 규모를 넓히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 그럴 때 생각하는 거죠. 넓히다. 무엇을? 규모를. 새로 만든 단어 맞잖아. 누가? 생략된 주어. 사람이. 사람들이. 그렇잖아. 그지? 넓어지게 만든 거지. 그렇지. 사동이지. 자, 또 새로 만든 단어인지 봅니다. 보여주는. 여는 항상 이어로 보이어주는 기본형 보이다. 새로 만든 단어 맞죠? 무엇을 보여줘요? 화면을 관형들 안에 생략된 목적어 화면을 이해됐지? 화면을 누가? 기현이가. 기현이의 의도가 있죠? 보게 만든 거 아니에요? 기현이가 화면을 보게 만든 거죠. 의도 있죠? 맞니? 그래서 이거 뭐야? 사동. 어떻게? 창근이가 쏟아지는 햇빛을 손으로 가렸다. 쏟아지다. 아지나 어디 있으면 무조건 피동. 따질 거 없어. 목적어 이런 거 따질 거 없어. 무조건이야. 가렸다의 기본형 가리다. 자, 가리다는 사동, 피동. 따지기 전에 뭐부터 새로 만든 단어인지 봐. 새로 만든 단어인가요? 가리다는 가다라는 아니잖아요. 그치? 그건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기존 단어예요. 이거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표현입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사동도 아니고 피동도 아닌 거. 저 멀리 보이는 정상에서 얘랑 얘를 비교해 보시면 되죠. 자, 무엇이 보여요? 정상이 저 멀리 보이는 거죠.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정상이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보게 만드는 것도 아니죠. 뭡니까? 오케이, 피동. 좀 선명해지니 구분이? 조금 뭐. 자, 문제도 풀어보면 돼. 자, 이제 봅시다. 고양이가 쥐를 먹었다. 사동, 자, 안 배우고 있으니까. 피동은 능동으로, 능동은 피동으로 바꾸면 되는데, 어차피 배우는 거 그냥 얘기합시다. 고양이가 쥐를 먹었다. 먹었다의 기본이요? 자, 이건 뭐예요? 사동이에요? 피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 먹혔다의 기본은 뭘까요? 오케이, 먹히다. 새로 만든 단어니까 목적어 있습니까?
누구를 먹기다, 무엇을 먹기다. 없죠? 주어도 의도가 있어서 먹게 만든 거예요? 자기를? 아니죠. 그럼 뭐예요? 오케이. 먹였다의 기본형은 먹이다. 새로 만든 단어죠? 목적어 있니? 주어 의도 있니? 오케이. 얘는 뭐? 오케이. 자, 봐봐. 이 아무것도 아닌 문장을 누구랑? 피동이랑 짝짓는 순간 얘를 능동이라고 불러요. 아무것도 아닌 문장을 누구? 뭐지? 왜 사라졌지? 사동이랑 짝짓는 순간 뭐라고 불러요? 얘를 주동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애가 누구랑 짝짓는 애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얘를 얘로 바꿀 수도 있고 얘를 얘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100% 전환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바뀔 때 잘 보세요. 바꾸는 방법은 얘를 얘로 바꾸는 방법은 얘가 얻다잖아. 그럼 히를 빼는 겁니다. 피동이 되게 만드는 수로. 그럼 먹었다가 되죠. 의미 유지하면서 바꾸는 거죠. 보면 먹었어. 누가 먹었어요? 고양이가 먹었어. 무엇을 먹었어? 쥐를 먹었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 학교에서 어떻게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피동을 능동으로 바꿨을 때 혹은 능동을 피동으로 바꿨을 때 문장 성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걸 따집니다. 근데 외울 건 없어요. 내가 바꾸기만 하면 돼. 문장 만들어 놓고 얘가 자 능동을 피동으로 바꿨다 칩시다. 얘가 얘로. 고양이가는 주어잖아. 이건 우리가 알잖아. 문장성 배웠으니까. 목적어, 주어, 부사어. 그죠? 외울 거 아닙니다. 궁금하면 학교에서 예문을 줄 거거든. 예문 보고 따지면 되고요. 혹은 아무 예문도 없이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이렇게 말이 나와. 그럼 네가 문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샘플로. 만들어서 그거 따지면 됩니다. 이해됐지? 두 번째. 여기 다 뭐예요? 얘네가 다 얘는 피동입니다. 얘도 피동이에요. 얘 사동입니다. 얘 사동이에요. 항상 새로 만든 단어인지 따지는 게 먼저예요. 사동이에요. 자, 얘네들은 이제 피동을 능동으로 한번 바꿔보죠. 풀리다. 뭐 때문에 피동이 됐죠? 리 때문이죠. 리를 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써요? 풀었다. 무엇을? 날씨를. 누가? 없잖아. 그치? 근데 날씨를 많이 풀었다. 말이 이상하죠?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 없습니다. 대응.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이 존재하지 않아. 왜냐면 자연현상은 행위를 가하는 누군가가 없잖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피동 표현으로 쓸 때가 좀 있어요. 그걸 살려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바람의 문이 열렸다. 열리다가 기본형입니다. 열다에서 왔겠죠. 새로운 단어. 그래서 피동인 거예요. 그럼 얘를 리를 빼면 열었다가 됩니다. 무엇을 열었어요? 오케이. 문을 열었어요. 누가요? 바람이요.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안 돼요. 그죠? 문학적으로는 표현이 됩니다. 문학적으로는. 근데 바람이 음. 바람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열다 닫다는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열고 닫는 거죠. 바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어색한 편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문학적으로는 돼요. 얘는 고향에서는 많은 소를 먹였다. 새로 만든 단어 사동입니다. 근데 얘를 빼면 어떻게 돼요?
먹었다가 되죠? 의미를 살려봅시다. 먹었다. 누가? 많은 소가? 좀 이상하지? 많은 소를 뭘로 바꿔도 고향에서는 그대로 살릴게요. 뭘로 바꿔도 이상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 이때 사동 표현의 단어로 썼지만 이때 먹였다는요. 사육하다, 키우다 의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를 빼버리잖아. 그럼 먹다 기존 단어로 바뀌어버리면 이시 돼가지고 이 it과 얘는 통하지가 않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여기 봐봐. 똑같이 먹인다. 사동인데. 목적을. 자, 그럼 풀어내봐. 먹는다가 됩니다. 먹는다. 누가 먹어? 무엇을? 천연 사료를 쓰기 귀찮아서 어떡하지? 누가 많은 소가. 어디에서? 고향에서는. 오케이. 얘는 적절. 이해됐죠? 이건 사동이니까 설명 안 합니다. 대신 이거 한번 봅시다. 발전하다를 피동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다를 떼고 발전되다를 쓰는 겁니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얘는.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명사 같은 류의 되다라는 접사가 붙으면 하다라는 말을 붙여서 전환합니다. 사동편도 마찬가지예요. 발전, 뭘 쓸까요? 시키다. 아까 독특한 접사 있었죠? 그게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얘는 안 해도 되고, 얘도 안 해도 되고. 자, 여기 이중 피동은요, 무조건 안 됩니다. 문법적으로. 이중사동은 다 맞아요. 근데 이중사동은 몰라도 되고, 시험법 만들어야 되니까. 봐봐. 선생님이 드디어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리게 되었다. 자, 일단 개 돼 있으면 무조건 피동입니다. 그리고 이때 리가 무슨 접사인지를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풀리답니다. 이거 이중사동 아니네. 내가 예문을 되게 내가 예문을 되게 묘하게 줬네. 이건 내가 좀 이따가 얘기하지. 이중사동은 이중피동을 여기로 가죠. 얘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이때 요거는 알아두죠. 이름이 불리다. 불리다의 기본형이 불리다입니다. 새로 만든 단어 맞나요? 부르다에 이가 붙어가지고 불리다가 된 겁니다. 음. 음, 근데 리을 하나는 어디서? 그치.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너 흐르다에 붙으면 어떻게 되죠? 어? 갑자기 리을이 생기죠. 이게 불규칙 용어네요. 이렇게. 음. 르가 리을로 바뀝니다. 모음이랑 만나면. 마찬가지. 부르다가 접사랑 만났는데 얘도 리을이 뭘로 바뀌어요? 르가 뭘로 바뀌어요? 리을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가 붙었다고 봐요. 이해되니? 야, 다른 애들은 질문하지 않고 지나가는 걸 질문하네. 괜찮네.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새로 만든 단어라는 거 알겠니? 네. 그지? 이건 피동 표현이겠지 그러면? 그렇게만 알고 지나가고 이거는 제 이중 피동 문법적으로 무조건 틀립니다. 그죠? 풀리게 되었다. 그 문제가 드디어 풀리게 되었다. 개대 피동입니다. 이때 리가 문제예요. 피동인지 사동인지. 요 문장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이렇게 써봅니다. 그 문제가 드디어 풀렸다. 그 문제가 드디어 풀리다. 쓸 수 있죠? 새로 만든 단어죠? 그러면 목적어 있습니까? 없네요. 의도도 없죠? 그럼 피동이네요. 풀리다는. 그때 리는 그럼 무슨 접사예요? 피동 접사. 그래서 틀립니다. 이해됐니? 자, 풀어지게 되었다도 마찬가지죠. 어지 피동 따질 것 없이 개대 피동. 이중. 풀려졌다. 풀어냅니다. 이렇게 푸는 건 좀 어색하게 풀어냈네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풀리어지었다. 그럼 뭐 있어요? 어지 있고요. 리 있습니다. 이중피동. 그죠? 여긴 잘 썼네. 풀려지게 되었다. 이, 이 어르프는 풀리어지게 되었다. 얘는 뭐예요? 미친 거죠. 어지, 게대, 리. 삼중피동입니다. 피동. 그 중에 하나만 남기는 겁니다. 이중으로 쓰지 말고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써서 쓸 수 있게끔. 이해됐니? 그 다음, 어, 낚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아까 나왔던 건데, 이쪽으로 가볼게요. 똑같습니다, 여기. 개, 대가 있죠? 피동이에요. 오, 풀리다. 나왔으니까, 리는 아까 봤더니 뭐였어? 피동 접수였잖아요. 이중 피동이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이 풀리다로 이 문장의 말을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거죠. 선생님이 드디어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렸다. 사동이지. 그러면 이때 리는 뭐야? 아까 구조는 글자는 똑같지만 사동 접사입니다. 그럼 이거는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아요? 이건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럼 피동은 선생님한테 걸리는 문제한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때 개 대단은 결국 푸는 것, 그런 푸는 애들을 풀게 시키는 행위가 드디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한테 걸리는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되면 이러한 행위가 이러한 것이 누군가나 뭔가에 의해서 되어졌다 이런 거죠. 됐니? 이렇게 얘를 알 거 없고요. 지금 사동은 범위가 아니니까 알 거 없어요. 여기도 잘 보시죠. 그래서 이중피동 문제 관련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사동을 안 가르쳤어도. 최선 봅시다. 드디어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다. 그래서 오케이 어지 피동이죠. 밝히다가 문제입니다. 이 희가 밝히다를 따서 발달은 아니에요. 드디어 범인의 정체를 밝혔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문장을. 누가? 경찰이. 음, 그럼 기존 단어 예를 들어서 박다에서 희를 붙여 밝히다를 만들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목적어도 있고 의도도 있죠. 사동 표현이라고 볼 수 있거나 적어도 피동은 아니죠.
이봐. 이해돼? 네가 좀 전에 떠올렸던 생각 있잖아. 대단히 괜찮은 생각이야. 좀 이따 얘기해 줄 건데, 그거는 좀 이따 막 하고, 밝히다로 드디어 범인의 정체를 밝혔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옛날에 이랬을 때 이 희를 뭐라고 했어? 사정접사라고 취급했어. 음, 그런데 아무리 봐도 대응되는 문장이 있어, 없어? 주동 표현으로. 그럼 희를 빼봐. 범인의 정체가 밝다, 밝았다. 밝다에는 그런 다 뜻이 없잖아. 의미가 통이 안 되네. 밝다랑 밝히다는 의미가 안 통하지. 실질적으로 얘는 기존 단어에 희가 붙어서 새로 만들어진 단어가 된 건 맞거든. 그런데 사동접사로 취급하는지는 않아. 아니, 꼭 사동접사랑 피동접사만 있니? 그건 아니잖아. 봐봐. 속다의 앞에 치솟다 이렇게 붙입니다. 좀 더 세게 위로 향하는 뭐 위쪽을 향하여 솟다 이렇게 치솟다. 치다의 뜻은 아닙니다. 그때 치가 접사거든. 그럴 때 치가 그냥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거지. 사동이냐 피동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근데 발달에 그런 뜻이 없는데 접사는 그러니까 시를 갖다 붙였는데 그때 뜻을 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뜻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접사를 붙인다고. 그러니까 잘 봐봐. 우리가 이런 거야. 되게 좋은 질문들이야 지금. 그러면 지금 네가 언어적 센스도 참 좋고 그런데 잘 봐. 네가 되게 좋은 질문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 표제어가 있고 첫 번째 뜻이 있거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야. 의미야. 그런데 그 기본적인 의미가 그 단어가 여러 맥락에서 쓰이다 보면 점점 퍼져가면서 그 어떤 비유적인 의미를 담긴 의미로 그러니까 주변적 의미라고 얘기하거든. 중심 의미, 주변 의미로 다의 관계를 형성하는 의미들이 생성돼. 그래서 먹다는 뭐지? 진짜 이지잖아. 아, 먹히다 보자. 뭔가가 진짜 먹는 걸 당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쓰죠. 야, 내가 한 말이 그 사람한테 먹혔어. 어디서 오겠어? 먹히다라는 기본 단어에서 파생돼서 온 음, 거야. 먹다는 원래 먹히다가 피동의 뜻이잖아. 원래 기본 의미는. 근데 그때 그럴 때는 좀 피자를 빼면 먹다. 내 말을 그 사람이 먹었다. 이렇게 쓰는 건 어색하잖아. 그런데 그때는 그 먹히다를 피동이라고 얘기하지. 기본 의미가 피동이지. 잡아. 사전을 보여줄게. 그러면 이거 밟아. 이때 밝히다도 있잖아. 아마도 박다에 음? 봐봐. 밝히다가 사동으로 쓸 수 있어. 어떤 뜻이냐면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밝다와 밝히다가 의미가 통하는 거 이런 거겠지. 방이 밝다를 밝히다. 방을 밝히다. 뭐로? 등불로. 등불이. 횃불이 방을 밝히다. 이럴 때는 사동태야. 그치? 그럼 주동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 외에 봐봐. 사전을, 사전을 보여줄게. 되게, 그게 사전에서 표제어에서 그것들을 다루는 등장하는 방법이야. 봐봐. 이렇게,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진도 나오려면. 사동 표현은 이렇게 얘기해줘. 받다의 사동사라고 얘기해. 근데 두 번째는 뭐야? 사동사가 아니야. 그냥 원래 단어가 앞에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원래 단어는 저렇게 만든 거야. 사동접사를 붙여서 만든 게 기본 단어인 거야. 아, 근데 근데, 거기서 파생된 거지. 그때 음, 파생됐을 때 저 밑에 의미들은 원래 박자로 주동편을 바꿨을 때 의미가 대응되는 게 없는 거야, 박자나. 납득이 되니? 네. 왜냐면 등불은 그 자체로 밝은 거니까 등불이 밝다는 이상한 거지. 그렇지? 봐봐. 자지 않고 밝히다. 근데 밤이 밝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동과 지를 밝히다. 저것도. 지금 사동사라는 표현이 없지. 자, 여기 저렇게. 6번째, 16번째. 어. 음, 근데 최소한 피동접사일 수는 없지, 기가. 그래서 이중 피동은 아니라는 거야, 아까 그 얘기. 되게 좋은 생각이. 그 울리다도 한번 생각해. 울리다. 종소리가 크게 울렸다. 종소리가 크게 울렸다. 음, 그거는 피동이겠잖아. 피동일 것 같잖아. 종소리가 울다. 종소리가 울리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 아니다, 더 하지 마. 더 하면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봐봐. 아까도 그것만 한번 보자. 1번 먹다의 피동사잖아? 저럴 때만. 저럴 때만 피동사고 2번은 어때? 피동사가 아닌 거야. 그러네요. 이해되지? 광고를 먹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광고 전략. 먹다에는 저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밑에 거. 저거는 의미가 대응되는 게 있는 거, 먹다에. 음, 저걸로 쓰이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야, 그건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이제 어쨌든 이걸 따지 묻진 않지만 얘가 피동인 건 사실인데 적어도 얘를 사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교과서에서는 그 좀 전통적으로 교과서는 이거를 계속 사동접사로 취급했었어, 설명을. 근데 사전에 근거해 보면 그건 정확한 설명은 아니야. 어쨌든 밝히다의 이때 이 문장 문맥에서의 밝히다는 피동접사가 아니다. 사동이라고는 안 적을게. 이렇게 하면 사동, 피동 다 됐고요. 더 할 건 없고. 시간이 30분이나 지났. 글쎄 1시간이. 높임 표현. 자, 높임 표현은 너 종결함이 영상 봤니? 네. 그러면서 내가 상대 높임도 설명했었는데 해체, 해요체, 네. 하십쇼시, 오소구려, 계산의 가끔은 다 자랐구나냐? 냐니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이것대로 붙이고 가는 거. 오케이, 오케이. 이게 학교에서 얼마나 상대 높임을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자, 높임법의 기본을 생각해. 그거는 문제 못 풀겠다. 자, 높임법은 보면 높임법은 항상 나, 화자, 말하는 이, 1인칭 사람이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 돼서 말하는 내가 기준이 돼서 할아버지도 나가 되고 엄마도 나가 되고 아들도 나가 되고 돼요. 말하면 무조건 그 사람은 납니다. 근데 그 말을 누군가한테 하겠죠.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청자, 상대, 듣는 이, 2인칭 너입니다. 그럴 때 이 용어를 기억하세요. 화자라는 개념과 상대, 청자라는 개념은요. 문장 속에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문장 내에서 쓰는 개념은 주체나 객체가
문장 속에서 쓰는 개념이죠. 화자나 청자는 원칙적으로 문장 바깥의 요소에 대화를 주고받는 당사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쓰는 거지. 문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문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뭐예요? 문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항상 서술어를 기준으로 한 주체와 객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주체랑 객체라는 개념은요, 항상 뭐와 연관지어? 서술어와 연관지어서 주체와 객체를 생각해줘야 돼요. 엄밀하게 말해서 이 서술어는 말하는 나랑 상관없고요. 직접 연관 없고요. 너랑도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그는 지금 밥을 먹는다라는 메시지를 문장을 얘기한다 칩시다. 이때 그를 뭐라고 불러요? 주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됐죠? 철수는 지금 바로입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그나 철수는 말하는 나도 아니고 그 말을 듣는 너도 아니죠. 너 지금 뭐해? 저래. 나는 지금 밥 먹어. 이럴 때 나를 뭐라고 불러요? 화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장 속에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여전히 주체라고 불러요. 납득 되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 문장에선 우연히 주체 자리에 화자가 들어온 거지. 하지만 화자라는 명칭은 원론적으로는 어디에 쓴다? 문장 내에서 먹는다와 관련돼서 설명할 때 화자는 쓰지 않고요. 이것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로서 말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화자가 납득됩니까? 이것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잘 봐봐. 선생님, 지금 어디 가세요? 라고 해봅시다. 자, 지금 어디 가서의 주어는 빠져 있습니다. 질문형이나 명령이 있으면요. 그냥 기본형으로 써도 돼요. 어디에 간다. 누가 가요? 선생님이 가죠? 이 안에서 선생님이는 주체가 됩니다. 이해되니? 이때 선생님은요. 쉼표 쳤잖아. 가다와 상관없어요. 이때는 얘는 청자예요. 이렇게 따옴표 쳐가지고 누군가를 부르는 말이 있을 때 항상 나와 듣는 이 선생님을 머릿속에 그려두고 따져봐라. 왜냐면 자 봐. 이때 여기에 주어는 생략되는데 주어가 선생님입니다. 이때 선생님은 주체라고 불러요. 이때 선생님은 청자라고 부릅니다. 아니, 상대나. 왜 이걸 구분해야 되느냐? 잘 봐봐. 여기에 만약 이런 주어를 넣었다 주죠. 선생님, 뭐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가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주체는 할아버지. 선생님은 여전히 청자. 납득됩니까? 용어에서? 자, 요거는 일단 구분하시고요. 이게 문법적 요소를 외워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 외우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용어만 한번 생각해 봐. 우린 다 알아. 뭘 아냐면 객체는 뭘 가리켜? 객체는 목적어. 사람 높임법과 관련되니까 누구를에 해당되고요. 부사. 누구에게 해당되죠. 주체는 주어. 누가 해당됩니다. 항상 이거 뭐 가지고 따져요? 서술어. 서술어를 기준으로 누가. 서술어를 기준으로 누구를. 누구에게.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휴,
문법적 요소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많이 피곤해. 잘 참아봐. 어떤 말을 내가 한다고 칩시다. 어떤 문장을 얘기를 해요. 근데 주어 자리에 선생님이 와. 주어 자리에 높여 내가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이 오잖아. 당연히 높여야죠. 할아버지가 와 주어 자리에 주체 높이를 쓰이는 겁니다. 자, 주어 자리에 철수가 왔어. 주체 높이 안 써요. 그죠? 반말해도 되는 사람이니까 철수라고 불렀잖아. 자, 할아버지를 목적어 자리에 할아버지가 오거나 사장님을 들어갑니다. 다 객체높이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사장님께, 할아버지께 부서에 왔잖아, 높여야 될 사람. 철수에게 높일 필요가 없죠. 철수는. 반말하고 있잖아. 그건 객체 높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 보죠. 객체 높임이 제일 쉽습니다. 자, 되게 신기한 게요. 높임 표현에서 신기한 건 뭐냐? 객체 높임은 올리는 것만 있습니다. 주체 높임도 올리는 것만 있어요. 어떻게 하지? 야, 이제 완전 피곤하구나. 잠깐 쉴까? 잠깐 쉬자. 눈좀 감고 있어. 물을 좀 마시든가. 아, 완전 피곤해 보여. 어떡해. 오늘 공부 너무 많이 했나 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법적 요소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봐봐. 선생님하고 청자잖아. 네. 그럼 청자 높여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혼자를 높이는 거는 상대. 음, 자, 여기 볼게. 다시. 여기 뒤쪽에 여기 상대 높임법 있습니다. 네. 상대는, 상대 높임은, 잘 볼게. 상대를 높이는 것도 상대 높임법이고요. 상대를 낮추는 것도 상대 높임법입니다. 다른 높임법이랑 다르죠. 그리고 이 청자는 듣는 이를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 상대 높임법을 생각하려면
뭘 생각해줘야 되냐면 머릿속에 상상해줘야 돼. 어떤 걸. 이걸 그려놓고 해주는 게 가장 좋아. 높임법에서. 상대 높임법 물어보면. 한번 더. 조금 괜찮거든요. 자, 그러면 객체 높임이 제일 쉬워. 객체 높임. 보통 조사, 선어말 어미, 높임법은 특서위 세 가지 요소로 실현돼. 그런데 객체 높임엔 에게 대신에 깨서 아닙니다. 깨만 씁니다. 깨서는 주체 높임으로 들어가요. 오케이. 깨를 쓰고 선어말 어미는 없습니다. 앗, 어떠, 웃는 겠니, 시옵서, 왜 높임법과 관련된 건 시밖에 없습니다. 주체 높임. 특수어휘를 외우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들, 여쭤, 뱀. 유치하지만. 자, 들여쭤, 뱀. 부드럽게 발음해보면 들여쭤, 뱀 하면 들이다. 여쭤, 여쭙다. 배, 뵙다. 미음, 모시다. 무조건입니다. 객체 높임 물어보면요. 이 단어 찾으셔야 돼요. 자, 들이다, 여쭙다는 애게를 높입니다. 부사어를 높입니다. 부사어 자리에 높은 사람이 있을 때. 그치? 뵙다 보시다는 목적어 자리에 높은 사람이 있을 때. 그죠? 네. 이거밖에 없어. 객체 높임 끝. 주체 높임. 자, 일단 조사에 뭐가 있어요? 이가 대신에 깨서를 씁니다. 자, 선어말음이 뭐 써요? 음, 시, 의시 이렇게 씁니다. 자, 특수어이 많죠. 뭐 주무시다, 뭐 잡수시다, 뭐 계시다 이런 특수어이나 뭐 연세, 진지, 뭐 또 뭐 있니? 말씀 뭐 이런 거 아, 직접 높이랑 단전 높이 다 주체 높이고. 보통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자,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간접이라는 건 직접적인 뭔가가 있고 그것을 쿠션해서 다운돼가지고 있는 하나가 더 있어. 그래야 간접이라고 할 만하지. 그 하나만 있으면 간접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겠지.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직접 높이냐 간접 높이를 판단해야 되는데 대체로 누가에 해당하는 게 서술어를 볼 때 누가에 해당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접 높임은요. 서술어로서 높여야 될 대상 누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꼭 주어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다수 주어 형태. 뭐가 있어요? 누가 무엇 이에 관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일종의 이중주어문이죠. 서술적처럼. 그래서 어떻게 돼? 얘를 높입니다. 간접 높임은 높여야 될 주체의 신체 일부, 소유물, 자식, 생각, 말씀 등 이것조차도 높이려고 간접 높임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간접 높임과 직접 높임 알아차겠지 금방. 그럴 때 예, 간접 높임은 직접 높임엔 계시다라는 특수어를 씁니다. 간접 높임은 있다라는 단어에 시를 붙여요. 그리고 여기 편찮으시다 특수어의
여기는 아프시다. 이해됩니까? 이거 구분해서 쓰는 겁니다. 여기에 압존법 학교에서 배웠나요? 압존법은 뭐냐면 자세히는 안 배웠고 그냥 압존법은 얼마나 복잡한 거냐면 진짜 높임 표현에 이렇게 목숨을 건 언어가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압존법은 뭐냐면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을 듣는 상대도 나보다 높고 문장의 주어도 나보다 높아. 그래서 둘 다 높이면 돼. 근데 상대가 근데 더 그렇지. 높아서 상대가 신경 쓰여서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고 주어를 안 높이는 거야. 주체 높임을 실현하지 않는 거야. 압존법은 좋아, 아주 좋아. 조는 존댓말, 높임말인데 높임을 억압하는 거야. 이 중에 높임법 뭐? 주체 높임법을. 아주 상식적으로 초3이 선생한테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초6학년 선배 온다고. 미친 거죠. 선생님 지금 선배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뭐가 문제예요? 시가, 깨서, 님, 접사를 통해서도 실현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고치면 돼요? 선생님 지금 선배가 들어옵니다. 이거 비읍니다는 뭐예요? 상대 높임 때문에 쓴 거기 때문에 종결함이. 종결함에는 무조건 상대와 관계없어요. 말을 듣는 사람. 이해됐지? 그건 설명한 적 있을 거야. 이러한 압존법은 사회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디 특수한 제한적인 군대나 가족 관계에서는 씁니다. 사장님, 부장은 나갔어요. 이렇게 안 써요. 이해됐니, 무슨 지 사장님, 부장님께서는 지금 나가셨습니다. 그게 다 예인 거야. 이해됐지? 자, 주체 높임의 예시. 선생님께서는 지금 집에 계시다, 있으시다. 둘 중에 뭐 쓸까요? 위에 거? 오케이, 계시다. 밑에 거? 오케이, 있으시다. 또 밑에 거?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바쁜 용무가 뭐 하셔서 지금 회사에 오케이, 있으셔서 계시지 않다. 사장님께서는 팔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다. 할아버지께서는 뭐 하셔서 오케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신다. 이거는 일단 몰라도 되고요. 자, 상대 높임법 찾는 방법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간 표현이랑 인용 표현은 다음에 하면 될 거다. 근데 어. 간접 높임에서 음, 주어의 그 주체의 무언가를 높이잖아요. 음. 근데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주문하신 커피 근데 나오셨어요. 그거는 잘못된 높임인 거지. 네, 지나친 높임인 거지. 근데 그거를 또 높여서 얘기 안 하면 기분 나빠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그 물건에다가 높일 필요는 없죠. 근데 그렇게 치면은 그 대상의 뭐 어떤 물건을 높이는 것도 이상한 거 같아요.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버님의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간접 높임이려면 직접 높여야 되는 그 대상이 언급되거나 해야 돼.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주문하신까지는 괜찮거든. 나온 건 무엇이 나왔어? 커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 따님이 따님 자체가 어?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높여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일단
물건을 사고 팔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런 물건에까지. 근데 이것도 뭐 솔직히 보면 소유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지? 음, 재산이 많으시다.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높여야 되는 대상에 속한 것은 그렇게 높이는 것 같은데, 저것들은 이제 주문해서 이제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언급한 것들에 비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잖아. 밀착 정도가. 거기서는 그래서 높이잖아. 음, 신선한 질문이야. 되게 괜찮은 질문. 자, 상대 높임법은 상대를 높여 낮춘 것. 종결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격식체와 비격식체 구분되죠? 비격식체에는 해체와 해체가 있어요. 어, 비격식체에는. 비격식체는 언제 써? 사적이거나 친밀도가 높을 때. 자, 그 기법, 그러니까 팁으로 진도를 나가죠. 요를 붙이거나 뗄 수 있으면 요게 해체거나 해여체가 됩니다. 얘를 우리는 비격식체라고 불러요. 격식을 저로 차지하지 않는. 얘를 붙이거나 뗄 수가 없으면 일단 하십시오체냐 하오체냐를 따집니다. 하오체는 종결함이가 뭘로 끝나요? 오소구려. 방구 냄새 구려. 오소구려. 어디 가시오? 빨리 가시오. 아, 참 답답하오. 뭐 이런 거. 그렇구려. 이런 단어요. 끝나면 하우체입니다. 하시쇼체는 뭐, 스시읍이라 그랬죠? 기억나나? 내 모습이고요.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하계체나 네, 하계나 해랍니다. 이 둘 중에 구분은 어떻게 해요? 구분은 외우면 좋은데 다 자랐구나 냐 냐니. 하계체는 계세네 가꾸먼 가나 이렇게 외우면 좋은데 이것도 아니라면 하계 아니면 헤라체인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계체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 써요. 너희들이 쓰는 말이면 헤라체, 너희들이 쓰지 않는 말이면 하계체입니다. 이해됐지? 쓰는 말, 내가 쓰지 않는 말. 그리고 알아둬야 될 게 너희들은 아마 하우체나 하계체는 사용한 적이 없을 거야. 왜 그런지 알아? 하계체나 하우체는요, 상대를 자네, 여보게, 김군, 당신, 당신이 그거, 당신도 좀 그렇구나. 자네가 하게, 김군이 하지 그러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부르는 호칭의 관계에서 하어나 하게를 쓰기 때문에 너희들은 상대방을 그런 호칭으로 부를 수 있는 나이대도 아니고 그런 지위에 있지도 않아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거 실전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런다? 격식체라고 부릅니다. 실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시간 표현과 인용 표현 설명하고 문제 바로 풀어보죠. 문제 풀 거 있니? 아직? 다 풀었나? 준 거? 아니, 남은 거 있나? 그 문법 문제도 q 그냥 진도 안 나온 부분 나왔다고 해요. 그거 빼놓고 그, 다른 거. 문학 작품. 문학도 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 풀어오고 아, 이번 주말에 지금 대전에 장인어른 생신 때문에 가야 돼가지고 그것만 아니면